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르투갈의 극적인 승리로 우리가 또 12년 만에 16강에 올랐기 때문에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요. 역시 브라질은 강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대고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대인 건 분명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포르투갈을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강팀을 잡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요. 객관적인 실력 차이가 확실히 경기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실력 차이가 있는 데다가 또 브라질은 조별리그 3차전에 완전한 로테이션을 가동했었고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빡빡한 그 일정 속에 로테이션 없이 세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다 보니 맞습니다. 전반전에만 네 골을 내주면서 일찌감치 기운 경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반전만 놓고 보자면 물론 브라질이 좀 힘을 뺐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한 골을 넣고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했다. 결과적으로 또 이번 16강전은 이변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진표를 보면 네덜란드 대 미국, 네덜란드가 승리했고요. 아르헨티나 대 호주, 아르헨티나가 승리하면서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대결이 성사가 됐고, 잉글랜드 대 세네갈, 잉글랜드가 이겼고, 프랑스 대 폴란드도 프랑스가 이기면서 잉글랜드 대 프랑스 그렇죠. 역시나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고, 또 아시아 팀들의 도전이 주목을 받았던 오늘입니다.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도 승부차기까지 가긴 했지만 그렇죠. 크로아티아가 올라왔고, 우리와 브라질의 경기도 브라질이 올라가면서 전통의 강호들이 올라가고 있다. 경기 기록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경기 전체 기록으로 보자면 물론 기대 득점값에 근사한 스코어가 나왔어요. 브라질 3.56골, 우리가 0.48골인데 그런데 이제 점유율에서 우리가 크게 밀리지 않았고 슈팅도 꽤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 네, 점유율만 놓고 보면 53대 47로 거의 대등한 경기를 했고요. 패스의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이 패스의 정확도 면에서도 거의 89%, 86%로 비슷했고 또 유효 슈팅도 9개 대 6개 크게 벌어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스코어 면에서는 3골이나 차이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이 일관되게 밀고 온 벤투 감독만의 축구, 새로운 4년을 공들여서 만든 이 새로운 한국 축구가 브라질전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경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방식으로 경기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런 과정 속에 저는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게 8개의 슈팅 중에 6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그중에 절반인 4개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때린 슈팅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골도 넣기도 했고 빅찬스도 만들었다는 점. 게다가 이제 우리가 넣은 골은 빅찬스가 아니라 중거리 슈팅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는 두 번째 골 내지 3골까지도 넣을 수 있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정상적인 경기 운영으로 세계 최강이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힌 브라질을 상대했다. 이것은 물론 팬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원하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실리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여운이 남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을 생각했을 땐 잘 싸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반응이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이번 또 월드컵을 영국에서 중계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측 전문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레전드 크리스 더튼이 영국 BBC 라디오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라우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자부심,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국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자랑스러울 경기를 했다. 비록 고개를 떨구고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열심히 했고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플레이를 제대로 하려고 했고 결국에 골까지 넣었다라는 것인데 정말 후반전 만회 골을 넣었던 것은 팀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순간에도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뭔가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4대 0이었지만 4대 1이 됐고 4대 2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렇죠. 물론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죠. 물론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낙담은 했겠지만 근데 경기를 던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백승호 선수의 25야드 거리에서의 정말 대포알 같았던 왼발 발리 슈팅 같은 경우도 크리스터슨이 인크레더블 스트라이크다. 대단한 골이었다고 하면서 한국 선수의 투혼과 투지를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전반전이 4대 0으로 끝났을 때 국내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1954년 그 스위스 월드컵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이야기, 엄청 오래전 이야기도 꺼집어내면서 역대급의 이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전반전에 4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그 정도의 점수를 더 내줄 가능성도 있고, 브라질이 워낙 전반전에 완벽한 경기를 했거든요. 압도적인 경기를 또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보도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물러서지 않고 후반전 초반부터 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브라질을 조금씩
압박을 해 나갔잖아요. 예. 그런 면이 우리가 분명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게다가 후반전 같은 경우엔 뭐 선수들의 체력적인 면들이 힘들다 보니까 선수 교체도 했고 또 그러면서 살아난 부분들이 있는데 브라질이 대충 한 게 아니라 뭐 김승규 선수의 선방이라든지 그럼요. 우리 수비수들이 열심히 몸을 던졌기 때문에 골을 안 먹은 그렇죠. 거거든요. 경기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선발 명단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역시 부상 선수의 양팀 회복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 다리 부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포르투갈전을 결정을 했었는데 빠르게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벤투 감독이 선발로 기용을 했고 대신에 포르투갈전 선발이었던 이강인 선수가 브라질전에서는 대기로 빠졌고요. 그런 이제 큰 변화가 있고 브라질은 뭐 아무래도 네이마르의 출전이죠. 예,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큰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타박상이었기 때문에 두 경기 쉬고 붓기가 빠진 이후에 빠르게 회복해서 오늘 그렇죠. 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이날 경기에 또 하나의 좀 병사가 있긴 했어요. 네, 우리 수비의 핵 김영권 선수가 그 브라질전을 통해서 A매치 100번째 경기를 뛰게 됐는데 이것이 한국 남자 축구 선수로는 14번째 A매치 100경기 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의미 깊은 기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역시 우리 벤투 감독도 기존에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축구 스타일을 유지하지만 브라질의 이 강력함을 분명히 대비한 실리적인 그렇죠. 좀 접근 방법을 좀 가져간 거예요. 이번 대회 들어서 처음으로 일자형 4-4-2를 쓰면서 손흥민, 조규성을 최전방에 놓고 부상에서 회복한 황희찬을 왼쪽 그리고 압박 능력이 좋은 이시성을 오른쪽 측면으로 배치하면서 미드필드를 일자로 놨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은 우리가 좀 수비도 하면서 역습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 선수가 돌아왔는데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있고 비니시우스 왼쪽, 하피냐 오른쪽이고 네이마르, 파케타가 어떻게 보면 두 명의 메잘라처럼 뛰었어요. 그러면서 네이마르가 왼쪽으로 치우치고 파케타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비니시우스, 네이마르가 호흡을 맞추고 파케타, 하피냐가 호흡을 맞추고 또 히샬리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공격의 그 기준점이 되고 수비 라인 같은 경우는 비대칭 폭백이었죠. 그렇죠. 밀리탕이 조금 수비에 집중하고 다닐루가 오버래핑을 하는 형태 속에서 마르키니스, 티아고 실바, 밀리탕의 이 3백이 너무나 강력한 데다가 카세미르까지 그 앞에 거쳐주니까 솔직히 브라질이 공격만 화려한 게 아니라 수비도 좋았는데 거기다 우리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알리송이 엄청난 선방까지. 네. 결정적인 슈팅은 항상 알리송의 손 혹은 이 팔뚝, 뭐 네. 어깨 뭐 이런 데로 이제 막혔을 정도로 알리송 선수가 또 한국 선수들에게 많은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공격을 못했다기보다는 브라질이 공격도 더 잘하고 수비도 더 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경기 아쉬웠던 것은 사실 체력도 힘든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실점을 최대한 안 하고 끌고 갔다라면 또 몰랐을 텐데 그렇죠. 7분 만에 골을 먹었어요. 네, 너무 빠른 시간에 실점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베스트 멤버로 나왔지만 체력 회복이 덜 됐다는 게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브라질의 빠른 공격을 평소에 좋은 컨디션이었다면 충분히 대처하고 쫓아가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피로 누적이라는 것이 발을 좀 느리게 만들고 순간적인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반 7분에 하피냐의 컷백을 비니시우스가 받아서 선제골을 넣을 때 우리 수비수들이 너무 좀 대처가 한 박자 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피냐의 돌파를 너무나 쉽게 놓쳤는데 그리고 나서 컷백도 빠뜨렸고 근데 거기서 더 대단했던 것은 비니시우스예요. 이 완전히 열린 기회가 오긴 했어도 한국 선수들이 지금 김승규 선수도 있고 4명의 그렇죠. 선수가 공을 막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걸 다 보고 사실 여기서 슈팅이 몸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딱 빈 거기를 솔직히 그렇죠.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니시우스가 잘 넣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운이 이렇게 선제골을 먹었어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불운하게도 전반 13분에 페널티킥을 조금 논란에 있는 페널티킥으로 두 번째 골을 넣었어요. 정우영 선수가 수비를 하다가 히살리숑 선수의 발을 이제 걷어찼다 이런 이제 판정으로 PK가 선언이 됐거든요.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정우영 선수가 히살리숑 선수가 보이지 않는 그렇죠.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심이 좀 VAR을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판정이 조금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 선수를 걷어차서 넘어뜨린 건 맞지만 원래 정우영 선수는 공을 먼저 보고 있었고 공을 차려고 움직이고 있다가 그 사이로 히샬리송이 들어온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것도 뒤에 안 보이는 데 있다가
뭐 그래서 좀 이렇게 두 번째 골을 내주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러면서 네이마르 선수가 PK를 뭐 지난 6월달에 한국에 왔을 때처럼 성공시켰는데 2014 브라질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이번 월드컵까지 세 번의 월드컵에서 이제 골을 넣은 세 번째 브라질 선수가 됐다. 이 기록이 축구 황제 펠레와 호나우두에 이은 기록이니까 역시 뭐 네이마르도 브라질의 새로운 축구 황제의 계보를 잇는 기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좋은 장면을 만들었죠. 전반 17분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고 아쉬웠죠.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 중거리 슛을 시도했고 이것이 또 알리송의 선방에 막히고 코너킥이 됐는데 그 코너킥 상황에서 다시 황인범 선수의 중거리 슛까지 이어지는 이제 좋은 플레이였는데 두 번의 슈팅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전반전에 추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포르투갈과의 경기도 통증이 좀 있었다라고 했던 황희찬 선수가 아주 가벼운 몸놀림으로 그렇죠. 문제가 없으니까 선발로 나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특히 이 장면의 슈팅은 골문 그 상단 우측 구석으로 정말 예리하게 뚝 떨어지면서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골키퍼들이 놓칠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알리송이 슈퍼 세이브로 막았다. 정말 이거는 골이나 다름없는 장면이었다고 잘 차고 잘 막았죠. 보여졌는데 결국 우리가 또 세 번째 골까지 또 내줬어요. 이 장면은 좀 우리가 굉장히 좀 멋지게 먹었다. 브라질 너무 잘했다라고 느낀 장면이죠. 네, 이 브라질 선수들의 그 호흡, 테크닉, 그리고 패스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돋보인 뭐 게임에서 볼 것 같은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너킥이 이제 세트피스로 이어졌을 때 브라질의 수비수들이 다 올라와 있었는데 마르키뉴스가 밖으로 내주고 티아고 실바가 스루 패스를 찔러주고 그리고 히샬리송은 또 오프사이드 안 걸리게 빠져 들어간 데다가 김승기 선수가 1대1에서 또 보고 그렇죠. 다 빈대가 어딘가 딱 보고 구석으로 밀어넣으니까 이거는 뭐 완벽하게 먹었다. 뭐 할 말이 없는 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전반 36분에 이 골도 대단했어요. 네, 이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들어갈까 싶었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연계 플레이였는데 비니시우스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파고들면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로스를 한다면 문전에 가까운 쪽으로 올릴 텐데 오히려 역으로 약간 뒤쪽으로 올렸거든요. 아마 이 쇄도하는 파케타를 보고 올린 거겠죠. 그리고 파케타가 달려오면서 그대로 이제 차 넣었는데 굉장히 뭐 브라질 선수들의 그 수준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 비니시우스가 크로스 패스를 할 때 얼마나 시야가 넓고 또 판단력이 뛰어난지를 볼 수 있었어요. 워낙에 많은 수비수가 본인의 앞을 막고 있으니까 공을 뛰어 올려서 연결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갔고 파케타도 사실은 여기서 수비수도 그렇고 동료 공격수도 많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틈 하나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걸 또 정말 그렇죠.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하듯이 네. 정확하게 때렸다 보니까 뭐 이제 4대0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첫 두 골은 조금 불운했다면 나머지 두 골은 또 너무 잘 네. 내줬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두 골을 넣고 나서 기세가 오르니까 맞아요. 네. 플레이가 자유롭게 됐다. 그리고 이게 브라질 역사상도 대단한 게 1954년에 멕시코를 상대로 전반전 4골을 넣은 이후 두 번째일 정도로 그렇죠. 브라질도 흔치 않았던 역사적인 뭐 예. 상황이 됐죠. 그래서 뭐 치치 감독이랑도 같이 막 세레머니를 할 정도로 브라질 대표팀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기록을 살펴드렸을 때는 우리가 선전했지만 그게 후반전에 잘한 거고 전반전 기록은 뭐 압도를 당했다. 근데 전반전 압도 당하면서도 점유율은 그렇게 뭐 크게 밀리진 않았네요. 네, 점유율 자체는 전후반 통틀어서 90분 점유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말은 뭐 비록 사실점을 했지만 벤투 감독 축구, 한국 축구의 그 기본적인 형태와 움직임은 유지를 하면서 계속 경기를 했다는 거죠. 즉 사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은 없었다고 예.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흔들림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팀적인 준비는 잘 됐고 우리가 조별리그 했던 경기가 유지가 됐는데 퀄리티의 차이였다. 브라질의 공격수들이 훨씬 뛰어나고 그렇죠. 또 브라질의 수비수들이 훨씬 뛰어나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을 많이 가졌는데 골을 못 넣고 네. 우리는 또 위기가 오면 골을 먹고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유지를 하고 그걸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 것이 데이터상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상대가 확실히 그 수준 차이가 보였다. 그렇게 뭐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네, 빅찬 스미스가 브라질에 2개 있었으니까 사실 전반전에 5대0이나 6대0도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했고 낙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벤투 감독이 그래도 후반전 시작과 함께 역시 뭐 주전 선수를 중요하게 선호하는 것도 있긴 해도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중요한 선수를 바꿔줬어요. 네. 김진수,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벤투 축구의 또 핵심적인 위치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아무래도
조별리그 3경기를 하면서 피로 누적이 굉장히 쌓였던 것 같아요. 실제 전반전을 놓고 보면 뭐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임이라든지 발걸음이 좀 느려 보이는 것도 많았는데 벤투 감독은 일단 이 두 선수의 포지션부터 바꿈으로써 팀의 에너지를 넣고 예.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처방을 내렸죠. 게다가 이제 홍철 선수도 그렇고 선준호 선수도 그렇고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들이니까 골을 넣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이제 후반전 시작과 함께 우리가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 네, 홍철 선수의 롱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라인을 타고 음. 들어가면서 받고 그대로 돌파한 다음에 슈팅까지 했죠. 굉장히 좋은 연계 플레이 그리고 마무리까지 잘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알리송 선수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골이 들어갔더라면 사실 이른 시점의 골이니까 4대 1이었다고 해도 4대 2만 돼도 두 골 차니까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축구는. 근데 이게 들어가는 정말 잘 찼어요. 근데 어깨를 맞고 빗나가니까 저는 알리송의 선방이 골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게 막히더라고요. 저는 놀라던 게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브라질이 공격수도 잘하고 미드필드도 잘하고 수비수도 잘하는데 골키퍼도 잘한다. 그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전세가 기우니까 브라질도 이제 좀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네, 8강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후반 18분에 밀리탕 선수가 나오고 다니 알베스 선수가 들어갔죠. 네, 다니 알베스 선수 뭐 39의 노장인데 노련하게 이제 공격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선수였고요. 우리도 이제 벤투 감독이 황태자이자 결코 뺄 수 없었던 빌드업의 중심인 황인범 선수를 빼고 백승호 선수를 투입했어요. 네, 황인범 선수도 조별리그를 통해서 체력 소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축구를 계속 구사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를 투입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적중을 했죠. 예, 결국에 이제 벤투 감독이 당장 눈앞에 이 경기뿐 아니라 다음 월드컵도 볼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나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새로운 선수들, 젊은 선수들, 뭐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 경기였는데 일단 후반 23분 같은 경우도 교체로 들어왔던 홍철 선수가 자신의 장기인 크로스 패스를 잘 보내줬고 또 황희찬 선수가 이날 굉장히 활발하게 슈팅을 많이 때렸는데 네. 여기서도 슈팅을 잘 때렸는데 알리송이 맞고 그렇죠. 또 그런 가운데 후반 27분에 계속해서 이제 브라질은 선수 교체를 했죠. 다닐로와 비니시우스를 빼고 브레메르와 마르티넬리를 투입했는데 뭐 전반전에는 밀리탕이 오른쪽에 좀 수비를 했다면 후반전에는 다니엘베스가 공격하고 이제 브레메르가 비대칭으로 왼쪽 센터백처럼 그렇죠. 뛰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후반 29분 또 한 명의 교체 이재성 선수를 빼고 이강인 선수까지 투입을 하면서 벤투 감독이 무득점으로 경기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게 바로 적중을 했어요. 네, 후반 31분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 프리킥 상황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해서 브라질 문전을 올렸고 이것을 카세미르 선수가 헤딩 커트를 했죠. 당연히 걷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미드필더 앞에 있던 아크 앞에 있던 백승호 선수에게 패스가 됐어요. 예. 그래서 백승호 선수는 지체하지 않고 중거리 슛을 시도했고 이것이 그대로 꽂혔습니다. 정말 델포와 같은 슈팅이었고 앞서 저희가 BBC 반응 인크레더블 스트라이커였다. 정말 백승호 선수가 화끈한 슈팅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 또 월드컵에서 개인의 득점을 하면서 또 자신감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번 대회 워낙 출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웠을 그렇죠. 텐데 나오자마자 골을 또 넣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그리고 후반 35분에는 조규성 선수까지 빼주고 또 지난 6월 브라질전 득점 경험이 있는 황의조 선수를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벤투 감독이 골을 노리려고 했고 반면에 이제 브라질은 네이마르 선수와 알리송을 뺐습니다. 네, 골키퍼를 경기 중에 부상이 아닌고서는 사실 교체 아웃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에데르송을 투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송이 넘버 1, 에데르송이 넘버 2, 웨베르통이 넘버 3인데 결국에는 이제 브라질은 이 정도 됐으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번 대회에 최대한 모든 선수들을 다 경기에 뛰게 하겠다라는 의지 속에 웨베르통을 투입시켜준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골을 노렸어요. 후반 45분에도 또 한 번 황희찬 선수가 이제 아쉬운 슈팅을 좀 했는데 어찌됐거나 마지막까지 골을 노렸고 또 이 경기를 통해서 황희찬 선수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네, 굉장히 황희찬 선수가 돌파 능력이 좋고 수비를 압박하는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뭐 정상급 팀들이죠. 포르투갈도 그렇고 브라질을 상대로도 본인의 능력이 유감없이 보여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수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유럽의 여러 빅팀들의 또 관심을 받는 대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황희찬 선수가 황소라고 해서 빠른 속도와 돌파력으로만 알려져 왔었는데
뭐 포르투갈전의 결정력도 대단하지만 이날 경기는 중거리 슈팅도 잘 때리는구나, 슈팅력이 좋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 대표팀의 여정은 이번 브라질과의 경기를 끝으로 이제 막을 내렸어요. 16강에서 막을 내리게 됐는데 16강전 일정이 아직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7일 0시에 모로코 대 스페인, 그리고 새벽 4시에는 포르투갈 대 스위스의 경기가 남았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대로 이변이 없다면 아마도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올라갈 텐데 모로코의 돌풍 그리고 스위스의 돌풍이 이뤄질지도 궁금해집니다. 8강전 대진표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12월 10일에 8강전이 시작하는데요. 0시에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이 가장 먼저 경기를 하고 새벽 4시에는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스페인 혹은 포르투갈의 경기가 될 수 있는 11일 0시 경기, 그리고 11일 4시에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빅매치까지 이어집니다. 이젠 정말 대단한 월드컵 그렇죠. 결승급의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뭐 어느 팀이든지 충분히 4강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팀들의 승부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그만큼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무엇보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브라질을 상대로 또 멋진 경기를 그렇죠. 했고, 우리의 그 정체성과 또 색깔을 잃지 않고 도전적인 축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박수를 보내고 네. 싶고요. 비록 그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우리 축구가 발전했다는 것을 봤던 이번 월드컵 멋진 그 기억을 남겨둔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여정은 끝났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 소식 한준TV는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한국 대표팀이 이후에 일정 어떻게 보내는지, 또 벤투 감독의 거치부터 많은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설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를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축구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